안녕하세요. 손갑환입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은행원으로 30년을 근무하였고 퇴직 후 지금은 방송 및 강의, 상담 및 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의 안정적인 현금소득 만들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 연령이 50대 전후라고 합니다. 근데 회사를 다닐 때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다가 퇴직하면은 현금 소득이 없죠. 그래서 자녀 결혼 자금, 그다음 아파트 관리비, 건강보험료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 되는데 소득이 없으면은 노후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생활비는요, 기본적으로 우물형 자산 관리가 좋습니다. 곳간에 자산이 쌓여 있는 것보다가 곳간에 자산을 빼먹는 것보다가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우물에서 현금이 솟아날 수 있도록 현금 수입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거리가 필요합니다. 경제활동을 해야 되죠. 퇴직 후 삼식이 젖은 낙엽 쪽은 곤란하겠죠. 젖은 낙엽 쪽이라 하면은요, 젖은 낙엽과 같이 방바닥에 누워서 하루 종일 TV 리모컨만 켜는 경우죠. 자, 흔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가 은퇴 고령화 사회가 미리 왔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이 어떤 남편일까요? 첫 번째는요,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남자. 두 번째는요, 돈을 많이 벌어오는 남자. 세 번째는요, 아주 가정적인 남자. 네 번째는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오는 남자. 제가 강의에서 해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네 번째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오는 남편이 가장 인기 있는 남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퇴직 후에도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30년에서 40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거리가 필요합니다. 일거리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꾸준하게 샘물처럼 현금이 유입되도록 현금 자산 관리를 하면 좋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현금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사층연금으로 자산을 연금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세의 시대는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자산을 연금화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거리로 현금 수입 창출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최빈 사망 나이가 얼마일까요? 최빈 사망 나이라 하면은요,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연령대입니다. 요즘 상가집 가보면은요, 거의가 90세 전후입니다. 최빈 사망이 90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 후에 우리가 적어도 30년에서 40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을 일 활동이 없든지, 주변에 사람이 없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경제력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근데 하루 24시간 중에서 수면이나 식사 생활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간은 하루에 11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평균 퇴직 나이가 50세니까 80세까지만 계산해 볼게요. 50세에서 80세까지만 계산해도 시간을 계산해 보면요, 하루 11시간에 365일 1년치를 곱하고 30년을 곱하면은 우리에게 최소한도로 12만 450시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엄청 긴 시간이죠.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1만 시간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 하루에 10시간씩 3년, 이 1만 시간만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부를 해도 되고, 예술을 해도 되고, 음악을 해도 되고, 미술을 해도 되고, 스포츠를 해도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간이 1만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2만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는요, 노후를 위해서 노후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 달에 50만 원의 수입은요, 은행의 정기예금 2억 5천을 예치한 것과 똑같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의 수입은요, 은행의 정기예금 5억 원을 예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노후에는요, 수입을 얻고 사회공헌을 하고 취미활동을 하든 일거리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나긴 노후를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노후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국의 미래학자 린다 그랜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까지는 80년을 살고 60세까지 일을 했다면요, 앞으로는 100년을 살고 80년을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80세까지 일을 한다 하더라도 100세를 산다 하면은, 그때부터 20년의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노후 생활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생활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퇴 생활을 할 때는요,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수입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이에가 아니야, 지금부터 해도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지 하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자기 개발을 해도 되고요, 기술을 배워도 되고, 자격증을 취득해도 되고요, 일만 시간을 잘 활용해도 되고요, 자기가 했던 일에 전문가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에 20년, 30년 일을 했다 그러면요, 실전 경험이 있으니까 이론적인 백 기반으로서 또 전문가가 되는 길도 있고요. 이제는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체면 치레할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일 소신껏 하면 됩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백화점 입구에서는요, 어깨띠를 두르고 은발의 어르신들이요, 입구에서 인사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참으로 보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인근에도요, 은발의 어르신들이요, 중식당에서 점심시간에 서빙을 하더라고요. 보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용돈도 벌고 봉사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그러므로 노후에는요, 반드시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은요, 노후에 경제적인 수단도 되고 건강관리도 되고요, 소속감도 부여해주죠. 그리고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 형성도 되고요, 규칙적인 생활도 하게 됩니다. 일이 없으면은요, 늦잠 자고 게을러지거든요. 그리고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고 또 학습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고독해지잖아요. 고독감 해소도 도움이 되고 체면 유지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일을 찾을 때 우리는요,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하면 되고, 이왕이면은 경제적인 수입을 얻는 일을 통해서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서 사회에 기여하면서 보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부동산 투자로 현금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에서 대출 규제가 있죠. 6억 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는 규제를 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조금 잠잠해졌지 않아요. 그리고 부동산은 거대한 집단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와 부동산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금리가 떨어지면은
대체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고요. 금리가 오르면은 대체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또 부동산은 엄청난 많은 거래 비용이 소요되죠. 예, 부동산 거래 비용으로는요, 예,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거래세, 복비,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여러 가지 세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대체로 10년 주기로 큰 변동이 있습니다. 꼭 10년이 아니더라도 대체로 크게 한 번씩 변화가 있죠. 그리고 부동산은요, 철저하게 요즘은요, 계층화,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지방과 수도권이 차별화되고, 수도권도 경기도와 서울이 차별화되고, 같은 서울이라도 강남권과 기타 지역이 차별화되고 있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단기 비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금방 공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죠.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사를 선정하고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하고 입주까지는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대체로 거래가 활성화되면은 가격 변동이 있게 되고요. 예, 우리가 부동산 투자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요, 사람들은요, 현금 자산, 시드 자산을 모으면은 대체로 부동산과 금융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예,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겠죠. 예, 부동산과 금융 자산에 적절한 그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한번 상승하면은 크게 상승하는 특징이 있고요. 예, 특히 부동산은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레버리지라 하면은 전세 끼고 부동산을 샀든지 아니면은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사면은 가격이 상승할 때는 2배 이상의 효과가 나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마찬가지로 2배 이상의 손실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적절한 포트폴리오가 은퇴자산 관리에서 필요하고요. 최소한 자기 집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자기 집이 없다면은 집값이 오를 때 상실감이나 허망함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집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인구 구조를 보고 우리 부동산 시장을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예, 대충요, 100세 이상 인구가 9,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은 고령화 사회라 하고요. 14% 이상이면은 고령 사회라 하고요. 20% 이상이면은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23일부로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서 인구의 20%가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출산율은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때는요, 대충 1년에 70만에서 80만이 태어났죠. 근데 2024년도 기준으로 1년에 출산 인구가 24만 명 안팎입니다. 엄청 줄었죠. 거의 3분의 1로 출산율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저출산의 고령화, 저성장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요, 1인 가구 수가 거의 한 8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수도권에 집중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에 해법이 있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서울, 그리고 소형 아파트 이런 데가 괜찮겠죠.
지방이나 외곽 지역보다는 은퇴 생활에서 필요할 때 투자를 한다 그러면요, 가능하면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나 소형 평수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생각하면은 항상 언급되는 것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동산 비율은요, 75% 정도 된답니다. 자기 자산 중에서 75% 이상이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요, 거의 80% 이상이 자기 자산이 부동산에 설려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자산이 있으면은요, 부동산은 여러 가지 세금 부담이 되잖아요. 재산세, 관리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여러 가지 세금 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곳을 보면은요, 대체로 금융자산이 50%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80% 가까이 되고 하니까 금융자산은 대체로 한 20% 남짓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 자산으로 운용을 할 때는요,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냐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요, 가능하면은 이제는 현금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왜냐하면은요, 부동산 가지고 있어도 세금 부담만 하는 것보다가 이왕이면은 월세 수입이나 기타 임대료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좋겠죠.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에 방점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산 가치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임대 수익률을 높이는 것,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 관리가 되는 곳에 투자를 하면은 좋겠죠. 예를 들어서 임대 수익률이 4%, 5% 받는다고 하면은요, 임대 수익률 4%, 5% 받는다 하더라도 부동산 재산세 내야 되고 관리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 수수료를 내고 하면은요, 배당주 투자하는 것보다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관리되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임대 수익이 임대가 되지 않고 대출 이자만 부담하게 된다 그러면은요, 여러 가지 머리 아픈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도 높으면서 관리가 쉬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노후의 은퇴 설계에 바람직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은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관리하기 편한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의 투자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상가 등은요, 임대는 되지 않고 가격은 떨어져서 고생하는 사람이 엄청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투자는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임대는 되지 않고 가격은 떨어져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가 등에 투자를 할 때 공유지분 상가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은요,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왕이면은 대형 아파트 단지에 중소형 아파트 상가나 아파트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왕이면은 대형 아파트 단지면은 세대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중소형 아파트면은요, 여러 가지 세대수가 많고 아이들도 많고 이왕이면은 상가나 아파트가 임대 수익을 받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대중교통과 생활 편익이 양보한 곳이 좋습니다. 지하철 역세권이나 버스 역세권이 좋겠죠. 왜냐하면은 유동인구가 많아야 임대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대학가 주변의 투자도 괜찮고요. 오피스텔 원룸들 투자를 할 때도 로얄층보다가는 저가 오피스도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로얄층이나 저층이나 꼭대기층이나 임대 수익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가격 차이는 많기 때문에 우리 은퇴설계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을 바라기 때문에 임대가 잘 되는 지역이면은 굳이 로얄층을 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주택자는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많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요, 일단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되고요. 최소한도로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아도 부동산 투자와 똑같은 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펀드나 인프라 펀드, 리츠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리츠는요, 적은 돈으로 부동산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커피 한 잔 가격으로 건물을 살 수 있습니다. 건물에 지분을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츠는요, 상가나 빌딩이나 오피스텔이나 물류센터 등에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매각 차익이나 임대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돌려주거든요. 리츠는 법인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90% 이상을 배당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츠에 투자하면은요, 3년 이상 투자하면은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5.4% 임대 그 배당 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9.9%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니까, 분리과세를 하면은요, 종합소득 합산이 되지 않고 또 세율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리츠 투자를 하고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상장 리츠는 자유로운 매매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상장 리츠는 25개 정도 있는데요. 언제든지 사고, 언제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츠는요, 기초자산이, 부동산이라는 기초자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더 상대적으로 주식보다는 덜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츠는요, 금리 인하기에 대체로 수익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은 리츠를 투자하는 사람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서 건물이나 빌딩을 사서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증가하는데, 금리가 인하하면은 대출 이자가 줄어들어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배당을 더 많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프라 펀드라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도로, 공항, 철도, 지하철 등 이게 SOC 사업,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해서 그 투자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인데요. 대체로 5에서 7% 정도 배당 수익을 주고 있고, 대체로 SOC 사업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츠 투자와 인프라 투자의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 투자를 하면은요, 대체로 리츠의 배당 수익이 한 5에서 7% 정도 세제 혜택이 있고, 세제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부동산을 직접 사면은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부담이 되잖아요. 리츠를 살 때는요, 그런 세금 부담이 일단은 없죠. 그리고 개인이 부동산을 사면은요, 취득세, 중과세 혜택이 있잖아요. 리츠를 구매하면은요, 투자자들에게 취득세 부담이 없을 뿐더러 안 되라, 그걸로 인해서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SA나 IRP로 투자한다 그러면요,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펀드를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인프라 펀드에 투자를 할 때요, 투융자 집합 계좌가 있습니다. 증권회사에 투융자 집합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은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합과세를 하면은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없어지잖아요. 대체로 종합과세 하면은 세율도 높아지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되는데, 분리과세를 하면은요, 건보료를 아낄 수 있을 뿐더러 분리과세로 세율이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펀드 SOC 투자를 할 때는 인프라 투자 전용 계좌를 통해서 배당 소득세 15.4%로 분리과세 받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대표적인 펀드가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지하철 9호선에도 투자했었고요. KB 바레 인프라도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다음은 금융 투자로 현금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노후에는요, 금융 투자로 안정적인 현금 수입을 확보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죠.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아시는지요? 올웨더 사계절 투자법이죠. 레이 달리오, 그 헤지펀드의 대부라 하죠. 전설적인 투자자인데, 올웨더 포트폴리오로 연 8%의 수익을 내었다고 합니다. 레이 달리오가 주창한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는 항상 변하죠. 경기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쇠퇴하고 불황이 오기도 한데요. 그때 인플레이션이 오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기도 하고 디플레이션이 오기도 합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자산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 한 30%를 투자하고 미국 채권에 한 40%, 미국 중기 채권에 15% 투자를 하고 금에다가 7.5%, 원자재에 한 7.5%를 투자하면은 이런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자산을 경기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이렇게 변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 8% 이상의 수익을 내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안정성 위주로 투자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와서 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금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고, 경기가 하락할 때는 원자재나 금 등 이렇게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거든요. 자, 제가 잠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강남 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을까요? 미국의 S&P 500이 더 많이 올랐을까요? 대체로 보면은요, 강남 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지난 10년간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요. 미국의 나스닥 100을 보면은 거의 한 4배에서 5배 정도 올랐고요. S&P 500은요, 거의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아파트는요, 2.5배 정도 올랐고, 지난 10년간 금은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사실은 2024년 기준인데 금값이 금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아파트 가격보다 금값이 더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굳이 부동산에만 올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구루 하면 워런 버핏이잖아요. 워런 버핏은요, 금년에 은퇴할 예정인데, 지난 60년간 연평균 수익이 20% 정도 수익을 났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버크셔 해셔웨이를 통한 투자인데요. 워런 버핏의 투자 방법은요, 기본적으로 우량 기업에 자산 가치가 있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의 S&P 500은 지난 100년간 연평균 10% 정도 수익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퇴 자산을 우량 자산에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량 자산에 투자를 할 때는 한 개 종목에 투자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3개에서 5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면 좋고, 또 그러면은 한 종목보다가는요 ETF 투자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개별 종목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면은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배당주 100개를 모아놓은 슈드도 좋은 방법이고, 유럽에 상장된 주식 중에서 배당을 잘 해주는 30개를 모아놓은 유로 배당 30. 우리나라에도 고배당 저변동 ETF가 여러 자산 운용회사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배당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가능하면은 부동산의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배당주 그 배당 수익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아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량주 배당주 투자는 장기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는 하루에도 수백 번 바뀝니다. 근데 기본적으로요, 주가는 우상향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량주 배당주는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그러므로 주가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안정적으로 5% 내외의 수익을 주는 배당주 투자를 하는 것도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 수입을 확보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주가보다는 주식 수를 늘리는데 관심을 두면 됩니다. 주식 수를 늘리면은요 배당이 또 늘어나잖아요. 배당 주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 수를 모으는 재미도 솔솔 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은퇴를 위해서 배당주 투자가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채권 투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도요, 노후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채권은 기본적으로 기업 입장에 봐서는 차용증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인데, 기업이 발행하면은 회사채, 국가가 발행하면은 국채입니다. 근데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잠깐 살펴보면요, 채권은 타인 자본이죠. 주식은 자기 자본입니다. 회사가 잘못되었을 때 타인 자본을 미리 상환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채권은 대체적으로 안전한 투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은요, 투자자의 입장에, 채권은 채권자의 지위고 주식은 주주로서 투자자의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채권은요,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주식은 배당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은요, 대체로 금리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금리가 10%다 합시다. 금리가 10%였는데 금리가 떨어져서 5%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새로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는 5%니까 과거에 10%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므로 금리가 떨어질 때는 채권 매매를 통해서 매매 차익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채권은 매달 분기 또 쿠폰 이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의 매매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매매 이익에 비과세되면은 종합소득세 부담도 없고,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없습니다. 그런데 채권은 발행 기업의 상황이 악화되면은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은 우량 채권이나 국채 투자가 바람직하겠죠. 미국 국채, 한국 국채 바람직하겠죠. 금리가 떨어지는 타임에는 국채를 투자해서 6개월마다 이자를 받고, 국채는 대체로 6개월마다 이자를 주거든요. 6개월마다 이자를 받으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금리가 떨어졌을 때, 채권 가격이 상승했을 때 매매 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국채도 투자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브라질 국채는 연 14에서 15%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또 매매 차익의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브라질 국채는요, 헤아라의 환율 변동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채권 투자를 할 때 이왕이면은 ISA 계좌로 투자를 하면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채권 투자할 때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면은요, 금리가 인상할 때는요, 단기채를 보유하면 됩니다. 금리 인상할 때는 높은 금리를 3개월, 6개월마다 이자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은요, 중간에 매매를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자본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기에 장기채, 미국 국채나 한국 국채를 투자해서 매매 차익을 얻는 방법도 좋습니다. 물론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이자를 계속 수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해외 채권을 투자할 때 미국 국채, 브라질 국채 등은 특히 환율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국가 부도의 위협이 있는데 대체로 그 미국 국채는 안전하겠죠. 근데 브라질 국채도 중앙은행이 발행했기 때문에 국가 부도 위험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트폴리오에 일부 담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노후에 매달 수입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월지급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지급 펀드, 여러 사람들이 관심들이 많죠. 제2의 월급을 찾아라 하잖아요. 월지급 펀드는요, 우리가 특히 고령화,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매월 일정하게 현금 유입이 되는 거니까 매력적이겠죠. 우리가 과거에는요, 젊은 시절에는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요, 노후에는 그 수익으로부터 과실을 따야 되잖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월 배당형으로 매달 꼬박꼬박 현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자산을 늘리는 방법이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여 노후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법이거든요. 월지급 펀드의 그 배당 저원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월지급 펀드는요, 채권에 투자해서 채권 이자를 주든지, 주식에 투자해서 주식에 배당을 주든지, 리츠에 투자해서 리츠에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지급 펀드는요, 고수익 채권에 투자하기도 하고요, 신흥국 채권에 투자를 하고요. 왜냐하면요, 기업의 신용도가 조금 낮은 데 투자를 하면은 리스크가 수익이 더 많거든요. 항상 자산은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조금 리스크를 알으면은요, 6에서 8%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 국채, 하이힐드 채권 등에 투자하면은요, 6에서 8%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고배당주 투자로 5% 내외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배당을 받고, 또 리츠를 통해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수익이 분산되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은요, 월지급 펀드도 기본적으로 투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고려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월배당 ETF도 많이 하죠. 월배당 ET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ETF 많이 하잖아요. 지금 ETF 전성시대라고 합니다. ETF가 우리나라에 현재 10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ETF는요, Exchange Trading Fund라 해서 펀드와 같이 여러 회사의 주식을 모아서 운영하는 거니까 리스크가 해지되죠. S&P 500이나 코스피 200 같이 이렇게 투자하니까 리스크가 해지되는데, 펀드보다 장점은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월배당 펀드도 요즘 많이들 하는데 어떤 종목으로 운영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배당 ETF를 할 때는 내가 가입한 월배당 ETF가 배당주로 투자하는지, 채권으로 투자하는지, 리츠로 투자하는지, 커버드 콜로 운영하는지, 아니면은 이러한 상품들을 섞어서 운영하는지 편입 종목을 살펴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배당 ETF를 투자할 때는요, 주의할 사항은요, 이왕이면은 순자산 총액이 큰데 투자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많은데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자산이 크고 거래량이 많으면은 내가 필요할 때 쉽게 사고 팔 수가 있겠죠. 자산 총액이 작고 거래량이 작으면은 내가 원하는 가격보다 비싸게 사야 되고 싸게 팔아야 될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왕이면은 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선택하면은 좋겠고, 세 번째는요, 배당을 받아도 ETF 가격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배당은 매달 10%씩 받는데 자산의 원본이 훼손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ETF를 투자할 때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월배당 펀드 중에서 펀드나 ETF 중에 커버드 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드 콜 많이 하죠. 안정적인 월 배당 소득을 얻는데 좋은 방법인데요. 커버드 콜은요, 기초 자산에 대해서 콜옵션을 파는 전략입니다. 콜옵션이라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을 파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초 자산은 주식과 채권인 리츠가 기초 자산이 되겠죠. 이 주식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팔고 이 파는 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자산에 콜옵션을 팔고 프리미엄을 받아서 이것을 통해서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콜옵션은요, 기본적으로 배당을 받고 옵션 프리미엄, 콜옵션을 판매하고 받은 프리미엄으로 배당을 해주는 구조니까 그 로직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콜옵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의 프리미엄이 1,000원이다 하면은요, 주가가 상승한다면은요, 프리미엄을 받고 콜옵션을 판매하게 되기 때문에 상승 이익은 제한이 되겠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받고 주식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주가가 하락한다면은요, 프리미엄을 받은 만큼 하락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프리미엄을 받은 만큼 하락은 방지하지만은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은 콜옵션도요, 커버드 콜도 주가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체로 보면은요, 커버드 콜은 주가가 행보일 때 커버드 콜을 하면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커버드 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안정적인 노후에 현금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